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책들을 제스를 내셨는데요. 함무라비 법전, 인류 법문화의 원형, 법률 문장론, 법의 철학적 기초, 로스쿨 시대의 법학의 기초 등 많은 책을 냈는데, 특히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맞이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에 대한 대해부라는 제목의 책을 내신 바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한상수 교수님의 교육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하나씩으로 되겠습니까? 혼자 사람 좋은데, 네, 볼까요? 그냥 제가 학교에서 받은 게 버릇이 돼서, 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기가 없네요. 당신이 그래서 제가 폰을 펴놓고 시간을 하면서 설명합니다. 네, 일단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많이 와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원래 강좌를 시작했는데 제1회 강의를 저에게 맡아주신 정책설의 연구원의 이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 드릴 내용은 주제가 하는 것입니다. 태극기에서 빠지지 않는 문제에서 5조. 그 부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위법성입니다. 불법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불법성은 은밀한 의미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 불법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요. 위법성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위법성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은 자료가 좀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쓴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가져가셔가지고 이걸 정독을 하십시오. 정독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무기로 해서 탄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탄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나 또 탄핵을 정당화한 사람들하고 싸울 때 이걸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저는 학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에게는 제가 이 페이퍼를 주거나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 동생님께서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실지 모르겠는데 시험 칠까요, 그러면? 방송에서? 근데 시험 친다는 기분으로 오랜만에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시험 친다는 그 기분으로 이걸 정독을 하셔가지고 이걸 숙제에 놓으시면 그러면 싸울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근데 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중간 스킵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 드리겠는데 이제 그 전에 아까도 나와 있었죠. 이 화면에 보이는 책이 있죠. 이게 제가 쓴 결정대회라는 책입니다. 이게 나온 게 출판된 게 2017년 올 초입니다. 올 초인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결정을 했죠.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술에 썰어 있다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특히 내가 고학자한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집필에 착수했습니다. 집필에. 그래가지고 한 달 보름 정도 집필에 몰두를 했습니다. 정말 일을 안 물고 한 달 보름 동안 자료 다 찾고 그리고 다 읽고 그리고 논도 쓰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쓰지만은 논문을 쓰는 작업을 한 달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5월 초에 책이 나오게 그렇게 좀 서둘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였죠.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조금이라도 선거에 승리하는데 투표하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선거 전에 무조건 출판시켜야 됩니다. 출판을 얼려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5월 2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집필 시간, 인쇄한 시간까지 가만히 보면 집필 시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간에 제가
일을 안 하고 그 제가 이빨 나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데요. 일을 안 하고 한 달 반 동안 정말 그 일을 안 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책을 쓰고 보니까 나중에 그 여러 가지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치고 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대선에 맞춰서 출판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2,000부 정도를 출판했는데 지금 시중에 깔린 일반 오프라인 서점에 깔려 있는 책은 다 팔렸습니다. 온라인 지금은 현재는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무나 이런 대형 인터넷 서점 여기서 구입할 수 있고요. 하여튼 그런 거고 그냥 또 이 책과 관련해서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책을 제가 쓰고 나서 조은진 대표님께 한 권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선거운동 하러 부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상광사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대표님 만나뵙고 이 책을 드렸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드리고 선거에서 필선하시려고 제가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2017년 8월 22일입니다. 8월 15일 날 우리가 국민연수원을 박정희 대통령으로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에서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뭐가 있었냐면 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 방청 출석이 있었습니다. 출석. 그때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청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가지고 그날 추첨을 했는데 일주일에 월화 목금 4번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뭐 2주 3주째 계속 내보내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딱 한 번 그때 추첨을 했는데 4일 중에 3번이 당첨입니다. 아마 제가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 만나뵈라고 아마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월화 금을 제가 방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때 처음 같은 공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처음 뵀습니다. 한 번 뵌 적이 없는데 영상으로 말고는 기사나 이런 거 말고는 뵌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날 첫날 방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될 때 제가 연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제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그 박근혜 대통령께 연예인이 책을 드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때 방청할 때 방청석을 절대 안 찾아보십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나가시고 앞만 보시고 간혹 이제 재판부도 이렇게 안 보시는데 하여튼 그 책을 받으시더니 약간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책을 보이더라고요.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대면한 고수의 태번이 손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 이 책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완독을 한 첫 번째 독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실까. 그리고 조은진 대표님은 그때 완독을 하지 못하시고 나중에 이 단식을 하실 쪽이죠. 그때도 이 책이 단식이라는 책상 위에 성경 위에 성경 옆에 이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대표님 말씀하시기를 한참 있다가 완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조은진 대표님 이 두 분께서 제 책을 완독해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사실은 그 책 내용도 그렇지만은 앞에 헌사 받치는 글이죠. 헌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 헌사가 한번 제가 서성대 갔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수호전쟁의 최전선에서 불굴의 전의로 결연하게 싸우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 이 책을 바칩니다. 이게 헌사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 이야기하죠. 지금 관계 세대 전쟁, 역사 전쟁, 균형 전쟁 이야기하죠. 저는 헌법 수호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헌법을 지키느냐, 우리 헌법이 무너지느냐, 파괴되느냐. 그래서 저는 헌법 수호 전쟁이라고 그 당시에 규정을 했고 그 헌법 수호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그것은 제 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전사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분에게 같은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박근혜 문제 이 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금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이 이제 그 시중에 이제 많이 팔렸는데 뭐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는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술서입니다. 일반 교양서가 아닙니다. 학술서이기 때문에 전부 사실 법률 전문 용어로 좀 분석이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어서 학술서로 성격을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시는 건 어려워집니다. 아마 제가 아마 일단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보신 분들도. 근데 김풍우 변호사의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 그리고 이제 그 서명정 변호사의 탄핵 인사이드 아웃, 이런 책은 학술적인 성격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나마 약간 칼럼식의 그 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 책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극기 책을 갖고 있는 책을 하라고 하면서 갖다 놓고 우리 대통령들이 구입하는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순 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글쎄 얼마나 잘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에 해주신다니까 제가 출판사에 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학술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저는 사실은 그 촛불 난동 그 집회 모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울 생각하고 쓴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 법학교수들, 이 사람들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전문적인 시각을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법학을 전공한 게 참으로 정말 부끄럽고, 이렇게 법 쪽에, 법학계 정말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판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그런 한편으로 나라도 법학을 전공해서 참 다행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나라도 싸워야 된다. 다 침묵하고 그다음에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라도 진실을 말해야 된다. 특히 법학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말해야 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먼저 제 1회 강연을 받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그 정도 설명드리고요. 그 자료를 이 돌리지 마시고 가져가셔가지고 보는데, 하여튼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건 세 가지 날짜를 기록했죠. 2016년 12월 3일, 2016년 12월 3일,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된다는, 국회에 제안된다는 2016년 12월 3일. 그리고 6일 만에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다는 것. 이 의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탄핵 소추 의결이 된 그 시점부터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권한된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권한도 없으시죠. 그리고 그리고 거의 3개월 뒤 우리가 탄핵무효 태극기 항쟁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정확히 말하면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파면되지 않고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 절차,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고 재판받을 신고로 지금 구속에 계시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하여튼 12월 3일 날 탄핵 소추안이 발의해서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번깃불에 공포가 먹듯이 그렇게 졸속으로 진행합니다. 보통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보통 외국의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반, 2년 이렇게 걸립니다.
엄청난 시간, 조사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 검토하는 시간, 조사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6일 만에, 일주일도 아니고 6일 만에 탄핵 소송까지해서 이런 엉터리 정말 작태를 보이지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 기억하고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그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했고 또 하나가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의 첫 번째 청문회,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실시된 청문회가 12월 6일 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날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12월 6일 날 첫 번째 청문회입니다. 뭐 완성된 청문회도 아니고 첫 번째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그런데 12월 9일 날 바로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그래서 이게 완전히 졸속으로 처리하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 법사위원장, 그 당시 권성동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이것을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그게 이제 탄핵신당 청구서가 되는데요. 근데 그날이 12월 9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이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어요. 그 표결이 개표가 된 게 오후 4시쯤입니다. 금요일 오후 4시쯤입니다. 그런데 그 표결이 되자마자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가서 그 탄핵소추안을 접수시켰습니다. 얼마나 그랬습니까?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요일 오후 늦게 표결이 됐으면 의결돼서 개표가 됐으니까 그날 쉬고 주말 쉬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가겠죠. 그게 아닙니다. 권성동이가 그날 오후에 바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권성동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가 그 얼마나 탄핵을 시키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탄핵 제도에 관해서 여기서 뭐냐면 근데 현수막 같은 데서도 잘못 이해하고 붙인 현수막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법규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요. 앞부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탄핵제도 본질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탄핵제도가 어떤 제도냐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일반 사업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 절차로서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 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리를 범한 경우에 의회가 이들을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탄핵제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고위 공무원들. 그 다음에 직무상 비리를 범했을 때, 우리는 직무상 국법입니다만 직무상 비리를 범했을 때 의회 국회를 말하죠. 의회가 소추하고 그다음에 파면하는 제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탄핵 제도는 각 나라마다 다 다른데 그냥 미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탄핵 소추는 하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은 상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다 합니다. 우리같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미국 대법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연방 대법원은 있는데 그게 하는 게 아니고요. 탄핵 소추는 연방 하원, 탄핵 심판은 연방 상원에 보시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아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게 하나 중요한 게 탄핵제도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헌법 수호 기능과 권력 통제 기능인데 그 위에 앞부분은 탄핵제도의 특징을 보시면은 탄핵제도는 뭐냐? 이건 의회가 수출을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공무원 징계제도나 행정재판제도하고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책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추구하는 겁니다. 법적 책임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추구하는 것이 탄핵제도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신대 같은 것은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추구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탄핵 결정을 내리면서 그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국민의 신임의 개방이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국민의 신임의 개방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촛불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탄핵입니다. 이 논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 국민의 신임의 개방이라는 기준으로 그 위법의 중대성을 인정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탄핵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겁니다. 탄핵제도는 정치적 책임을 중요한 제도가 아니고 법적 책임을 중요한 제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제도 그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먼저 이건 꼭 한번 시험 친다고 생각하시고 꼭 헌법은 이름은 65조죠. 헌법 65조는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65조 1.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을 제1항이라고 합니다. 제1항이라고 하는데 제1항 대통령 이하 등등 2.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대통령 등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그때 국회가 탄핵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탄핵의 요건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것. 이게 탄핵의 요건입니다. 탄핵의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위양의 경우는 이제 구성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발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3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망이 바로 이제 이걸 국회가 노린 겁니다.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조항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권한을 전행사하는 것으로 권한을 내리게 됩니다. 이 조항입니다. 이것이 국회가 노린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그 권좌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빨리 헌재에다가 접수시키고 청와대 접수시키고 그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 끌어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항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4조 보십시오. 이게 우리 현수막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 8조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위죄를 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하면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추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법인 근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형사상 탄핵 소추는 형사상 소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84조하고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84조 위반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틀린 주장입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할 때 우리 주장이 틀리면 우리가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탄핵이 정당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반박을 하죠. 그 불법이다. 그렇게 반박을 할 때 우리 주장의 근거가 틀리면 우리가 상대방의 주장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상대방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할 때 정당한 근거를 갖습니다. 그래서 84조를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않습니다. 형사상 소추를 못할 뿐이지 탄핵 수준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수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할 수 없다. 64, 65조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제법과 헌법재판소법인데 그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설명드리지 않고 130조 4만 50조 4페이지에 있습니다. 130조
24만 보시면 이게 중요한 이게 이제 바로 탄핵 소추 발의가 위법이 유형이다. 관련적인데 탄핵 소추의 발의에는 소추 대상자의 성명, 직위, 자 그리고 탄핵 소추의 사유, 증거, 그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여야 된다. 자 그러면 성명, 직위, 근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소추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증거를 반드시. 그런데 탄핵 소추를 발의할, 소추안을 발의할 때 그 탄핵 소추안은 증거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건 증거 없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는 거죠. 그건 바로 130조 제3항 위반, 명백한 위반. 그리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부터가 바로 국회법 위반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재판소는 바로 각하시켜야 됩니다. 탄핵 소추안 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예 단심한 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각하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을 보시면 22조,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22조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 9명입니다. 전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심판은 재판부에서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23조를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여기 중요한 것은 22조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23조는 심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리는 7명이 있으면 수석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 결정은 반드시 9명이 있는 재판부에서 해야 된다. 그게 그 기준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그걸 어겼습니다. 이걸 위반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28조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재판장은 심판 청구와 부적법 하나, 부적법한 겁니다. 부적법 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해요. 원래 부적법하면 각하시켜야 됩니다. 원래 각하시키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때 반드시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죠. 증거를 제시해야 되죠. 근데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럼 위법 아닙니까? 그러면 각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적법하기는 하지만 근데 그 하자를 보정할 수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을 때는 바로잡도록 해야 된다. 요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보정 요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 2번 있었습니다. 2번. 근데 한 번도 보정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헌법재판소가 법 위반한 거죠. 바로 헌법재판소 위반. 첫째가 뭐냐면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때 원래 법적 성격이 다른 탄핵 소추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각각의 사유마다 원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됩니다. A, B, C 세 가지 사유가 있다면 A 사유에 대한 탄핵 소추안, B 사유에 대한 탄핵 소추안, C 사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하나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이게 잘못됩니다. 이거 의무입니다. 만약에 국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면 헌법재판소가 바로 잡아줘야 되죠. 각각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하라 라고 해가지고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명백히 위반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 국회가 그 권성동이 소추위원회 권성동이가 와서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은 공정한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헌법재판관들이 보니까 이 탄핵 소추 의결서, 다른 말로 탄핵 심판 청구서가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제가 볼 때 제가 그 학점 졸업을 해봐. 학생들이 그 같은 주제로 제가 일본 써오라 라고 말했는데 학생이 만약에 국회에 탄핵 소추안처럼 써왔다. 근데 그 정도로 형편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힘들이 없었던지
그 헌법재판소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저 소추위원 권성동 보고 뭐라고 해요? 이 쟁점 등기를 다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쟁점 등기를 다시 합니다. 하면서 뭘 빼버리냐면 원래 탄핵 소추안에 들어있던 뇌물죄를 헌법재판소 쟁점 등기를 하면서 탄핵 심판 청구서에서 빼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노무현에 대한 그 탄핵 결정, 그때 기각 결정입니다. 기각 결정이 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 뭘 들고 오냐? 뇌물죄를 들고 있습니다. 뇌물죄를 들고 있어요. 그래 그걸 끌어들어옵니다. 헌법재판소가 뇌물죄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으니까 뇌물죄를 그것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견 뇌물죄, 뇌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그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가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보니까 이 뇌물죄를 안 쓰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 부분이 없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탄핵 그 심판 청구서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이건 동일성이 없습니다. 동일성이 없는 그 탄핵 심판 청구서가 변경되기 경우에는 공수장 변경과 마찬가지로 다시 국회를 보내가지고 재협의를 하게 합니다. 즉 보정을 요구해야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 보정 요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보정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다. 바로 이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법을 위반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기가 찹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들으시면 기가 차죠. 네. 제가 볼 때 기가 찹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엄청나게 위반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분노 안 할래 안 할 수. 저는 참고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텔레비전에 있었는데 다음날 약속이 있어서 제가 텔레비전 참석을 못했습니다. 12월 17일 그때부터 제가 텔레비전에 그날 최초로 텔레비전에 참여했고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월 17일 그래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날 왜냐하면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다음 의결된 주 다음 주 토요일 그때부터 제가 텔레비전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주 원년 멤버에 가깝죠. 텔레비전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당에 활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엄청나게 헌법재판소법 위반 이런 그러니까 또 하나 51조 보시면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하고 그다음에 소송이 형사소송이 진행했는데 그 범죄하고 연관되어 있을 때는 먼저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과를 보고 탄핵 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만약에 형사소송에서 다루어진 사안이 탄핵소추와 관련이 있긴 한데 근데 중요한 관련성이 없을 때는 뭐 특별히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재판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탄핵에 중요한 사유가 관련이 있지만 중요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사 소송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항이 탄핵소추와 탄핵소추에서 다뤄지는 핵심적인 유일한 탄핵 사유이거나 또는 아주 중요한 탄핵 사유일 때는 형사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그 결과를 보고 탄핵 심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탄핵 사유이거나 중요한 탄핵 사유일 때는 반드시 형사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탄핵 심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 조항입니다. 이 재량조항처럼 할 수 있다라서 재량조항처럼 되어 있지만은 바로 그 문제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사소송에 다뤄진 사건이
탄핵과 관련성이 있지만 중대한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형사소송과 함께 탄핵 심판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탄핵 형사소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이 중요한 또는 유일한 탄핵 사유일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이걸 기다려서 행하는 겁니다. 그 이조항이 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뭘 적용했냐면 직권남용, 권한남용으로 썼죠. 직권남용과 업무상 비밀요소입니다. 둘 다 형사범입니다. 그럼 당연히 관련자, 최수실, 최성훈 등등 이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반드시 그 재판이 완료되기를 기다려서 탄핵 심판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안 했습니다. 형사소송 그 2년 더 걸렸죠. 2년 같은 걸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명백하게 그 형사소송이 그 재판관 심판서를 정지하고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서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 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 제51조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또 53조 1항의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지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냐면 그 인용 결정이 아니라 파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는 파면 결정을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 결정이 아닙니다. 탄핵 심판 청구, 탄핵 심판에서는 인용 결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헌법 소원에 대한 인용 결정이 있습니다. 이게 심판마다 다릅니다. 근데 위헌무죄 심판에서는 만약에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위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헌 결정. 결정 이름은 위헌 결정입니다. 탄핵 심판 청구에서는 이유 있다 그러면 인용 결정이 아닙니다. 파면 결정입니다. 헌법 소원 심판의 경우는 이유 있다고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할 경우는 인용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이유 있다고 해서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고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게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한다. 인용 결정을 하면 그게 오히려 위헌입니다. 파면 결정을 해야만 헌법재판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탄핵의 요건. 탄핵 요건은 가라에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헌법 65조 명시되어 있죠. 자, 직무 집행에 있어서 이렇게 그걸 직무 관련성이라고. 직무와 관련 없는 위법 행위를 했을 때는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탄핵 사유가 전혀 안 됩니다. 두 번째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이걸 위법성이라고 합니다. 위법성. 두 가지 요소가 탄핵의 요건이 된다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직무 집행 아주 가벼운 법률 위반, 헌법 위반도 다 탄핵할 거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과 헌법재판소는 동의, 직무 관련성, 위법성뿐만 아니라 위법의 중대성, 그래서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근데 또 일부 학자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파면에 불가피하게 파면을 해야 된다. 또 이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겠지만 파면에 불가피성까지 있어야 탄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탄핵 요건을 좀 높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지금까지 인정된 건 3개입니다. 위법의 중대성, 직무 관련성, 위법성, 위법의 중대성. 이 3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탄핵의 절차는 탄핵의 절차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위법성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탄핵 소추의 위법성과 그다음에 탄핵 결정 또는 탄핵 심판 절차의 위법성이 이걸 나누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탄핵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탄핵 소추 절차, 먼저 소추 절차는 국회가 하는 절차입니다. 국회가 하는 절차인데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회 제도는 과반수의 찬성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룰 때 171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때는 주로 민주당하고 야당이죠.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그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합하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탄핵 소추안이 가리는 소수 대상자의 성명 지위, 그다음 탄핵 소추의 사유, 증거, 이 증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증거 없으면 바로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탄핵 소추안이 가리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후 본회의는 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 소추안을 회부하는 경우 지적인 탄핵 사유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를 전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바로 소추안 발의하고 의결하고 다 해버렸습니다. 이게 다 위반입니다. 이 절차도 위반입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 심의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본회의에서 그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93조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의 권력과 관련된 권한에서 정치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국회의장이 정세균이었습니다. 정세균이 그때 새누리당 우리 대표를 포함해서 일부 의원들이 의사진행반을 요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다 무시하고 바로 표결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의와 토론이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만 간단히 있었고, 그 다음에 질의 토론 절차를 들어가려고 하는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 시작을 들어갔습니다. 이거 바로 명백히 국회법 위반입니다. 우리가 노무현에 대한 탄핵 조처 의견할 때 얼마나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공으로 저지를 시켰습니다. 그것과도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국회의장이 바로 국회법을 위반합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 시간 안 주는 명백히 바로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뉴욕 사진이 하나죠. 탄핵 소추안이 여기를 내면은 이제 표결을 하는데 3분 이상 성공에 3분 이상 상승했다.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소추 의결이 되면 그걸 바로 헌법재판소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소추 의결서, 탄핵 소추 의결서가 바로 탄핵심판 청구서가 되고 그걸 제출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성동이 얼마나 급했으면 당일날 금요일 오후에 늦게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고 바로 보내는 것이죠. 악랄한 거죠. 정말 악랄한 거. 다음 주 월요일 해서 충분히 자, 그 다음에, 심리를 하게 되는데, 심리는 어떻게 하냐면, 심리는 7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심판은 반드시 9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참 묘합니다. 이 당시 2017년 1월 31일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일입니다. 퇴임일이에요. 그 퇴임하고 났죠? 1월 퇴임했습니까? 6월부터는 여전히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 이정이 굉장히 미워하죠. 롤. 이정이 굉장히 미워하는데 이정이는 2017년 3월 13일 날 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임 3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죠. 문제가 그러니까 8명으로 그것도 이정미의 힘을 앞두고 허겁지겁 서둘러서 뭔가에 쫓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황교안이는 그런 걸 알면서 가만히 쓴 거예요? 황교안에 물어보시죠. 아니 저기 대통령 대행인데 그런 거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렇게 어떤 개수를 할 수도 있겠죠.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아니고 헌법적 판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제가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습니다. 학자들끼리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황교안을 탄핵하는 얘기 나왔습니다. 황교안 진짜 날리고 싶은 게 황교안에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교안에 대한 그 권한대행인데 이걸 국무총리 탄핵 요건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대통령 탄핵 요건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좌파들 학자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들끼리 그렇습니다. 학자들끼리 이게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을 적용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을 적용시켜야 되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그 흘림돌이 되는 건 다 날리셨더라고요. 흘림돌이 됩니다. 아마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섰다는 그 손불리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학계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 7명으로 구성됐는데 9명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거 하는 거죠. 왜냐하면 8명밖에 없는데 탈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고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결정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잘못 이야기하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하결정. 각하결정은 뭐냐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탄핵소추안 의결 이게 위헌하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했잖아요. 그게 위헌한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위헌하다 그게 또 보증할 수 없는 정도로 위헌성이 심각하다 그러면 각하결정입니다. 각하결정. 근데 실제로 국회가 한 건 전부 사실은 국회법 다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각하결정은 당연히 해야죠.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창립 시절에 김정우 변호사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석을 하면서 후반부에 이제 테스트에 나와서 연설을 할 때, 이게 탄핵 기각이 아니라 탄핵 각하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가지고 그때 눌렀죠. 원래 각하는 언제 하냐면, 바로 심판 선고수가 접수되고 나서 바로 초반부에 각하 기각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때는 거의 결정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말미기 때문에 아직 각성을 각하를 한다면 초반부에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탄핵소추안 발의나 탄핵소추안 의결이 위헌이면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안 받을 때. 각하 결정을 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각하 결정을 하는 순간에 권한이 정지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권한을 회복합니다. 정상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권성동이가 2016년 12월 9일날 접수를 시켰으면 헌법재판관들이 그 전문가들인데 다 일주일만 검토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위법이네. 당연히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 만에 바로 각하게 내리죠. 그럼 대통령께서 복귀하셨습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죠. 네. 제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탄핵 소추안 발의나 탄핵 소추안 의결이
아무런 이유 관계 없다, 적법하다라고 판단하면 일단 소송을 접수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도난 심리를 합니다. 청구가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도난 심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도난 심리를 해보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겠고 이유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유가 있는 경우에 내린 결정이 파면 결정입니다. 또 다 좀 넓게 와서 탄핵 결정이라고 합니다. 제목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파면 결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입니다. 기각 결정.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원래 탄핵 기각, 탄기국 시절에 그 제목도 그러죠. 탄핵 기각이죠. 그러니까 탄핵 기각을 주장을 했었죠. 사실은 근데 탄핵 각하 사유가 사실은 먼저입니다. 심리는 우선적으로 심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각하를 주장해야 하는 게 맞았습니다. 저부터. 근데 저는 그때는 테스트 때 참여하기 전에 연단에 놀러 가지 않았고 제 신분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는 몰랐죠. 그래서 연단에 쓰지 않았는데 어떤 날에 소환부에는 탄핵 각하, 나중에 탄핵 기각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그때 그걸로 갔죠. 처음에 탄핵 기각, 나중에 탄핵 각하 했다. 사실 전수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 건데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탄핵 심판 청구가 유있다 판단하면 파면 결정합니다. 파면 결정. 그렇게 당연하게 돼 있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표시를 하면요. 누구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파면한다 했지. 우리 정말 지금 몸살 치면서 들었던 이야기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가 갖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아니 그 다음에 기각 결정. 기각 결정은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각돼야 되겠죠. 그 기각할 때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한다. 그럼 기각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종료되고 각하와 마찬가지입니다. 종료되고 그 다음에 권한 행사 정지도 해제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정당하게 권한을 복귀하고 정상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에 헌법재판소가 한 것은 파면 결정입니다. 근데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헌법재판소가 각하해야 될 사유가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기각해야 될 사유도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각하 사유가 기각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주면은 각하 사유나 기각 사유 하나만 있어도 각하거나 기각입니다. 각하 사유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각하를 해요. 기각 사유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기각 사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각하 사유가 있고 이렇게 많은 기각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그걸 전부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결정, 그걸 만행을 정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각하 사유고 어떤 것이 기각 사유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관례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요, 탄핵 소추의 위법성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사실은 각하 사유입니다. 각하 사유가 있죠. 국회에서 진행한 탄핵 소추와 발의 의결 이거거든요. 이게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가 위법하니까 이건 각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은 탄핵 결정의 위법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탄핵 결정 자체 위법하게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기각 사유. 다른 아니지만 이거는 대부분은 기각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기각 사유가 하나만 있어도 기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그 각하 사유, 그 다음에 5번은 기각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성질이 않은 것은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소 자체가 그걸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 각하 사유, 기각 사유가 관계없이 위법성 인정되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첫째, 탄핵 소추안 발의의 위험성입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반드시 탄핵 사유와 관련된 증거를 반드시 탄핵 소추안 오늘 발의할 때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국회법 제130조 제3호입니다.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탄핵 그 소추안에 보면은 그 나와 있죠. 그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라는 제목으로 21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됐습니다. 그런데 그 1번, 2번 나와 있죠. 1번, 2번이 최서원 등에 대한 공소장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그리고 3번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입니다. 이건 노무현에 대한 기각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회의록, 그리고 박근혜 중의 담화문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은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공소장은 말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져서 실제로 공소장에 제시된 증거들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증거가 될 수 없는 공소장에 있다고 해서 검찰의 공소장에 있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재밌는 건 이 탄핵 소추안에 보면 그 검찰의 공소장에 들어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공소장 자체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검찰의 공소장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거 제가 다 쓰진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걸 그 검찰에게 자료 요청해가지고 이걸 다 증거로 삼습니다. 그 불법입니다. 그건 헌법재판소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때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 검찰에게 특검하고 요청해가지고 수만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다 바라봅니다. 그걸 근거로 근데 다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걸 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번, 2번 공소장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그냥 결정문입니다. 대법원 판결문도 판결문입니다. 그럼 증거될 수 없죠. 국회 본회의 회의로 그가 저희들이랑 회의를 다르죠. 증거될 수 없고 대부분 당원 다 알려집니다. 이거 당원은 증거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럼 7번부터 21번까지가 뭐냐? 기사입니다. 기사. 신문 쪼가리 그것도 가짜 뉴스로 거의 채워져 있는 신문 쪼가리를 증거라고 갖다 붙여요. 증거라고. 그 무슨 증거입니까? 신문 기사는 증거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럼 뇌물을 받았다. A가 B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기사가 났죠. 그럼 증거가 되려면 뭡니까? A를 불러서 내가 뇌물을 받았다. B를 불러서 내가 뇌물을 줬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아니 A가 B를 뇌물을 받았다. 기사가 났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증거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증거가 전혀 안 되는 21을 올려놓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이건 명백히 국회법이거든요. 자, 탄핵 각하 사유 첫 번째 사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이 적법 절차하고 관련되는데 이제 살펴보시 보시면요. 조사 결과, 이 조사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국정조사, 국정조사의 조사 결과와 특검의 수사 결과입니다. 이 국정조사가 완료되고 나서 조사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발표를 하죠. 그래 기소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나오고 난 뒤에 뭐냐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 특히 발의는 하더라도 의결은 다시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돼요. 그런데 둘 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 현재 거의 시작 단계인데 둘 다 국정조사도 그렇고
지금도 수사도 그런데 시작 단계인데 이 시작 단계에 있는 그 뭐냐면 일종의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탄핵소원을 발의하고 이건 바로 민주당의 적법적 적용. 그래서 그 나와 제가 표시했는데 원래 선조사 후소추 이 원칙입니다. 이 적법조차의 명중합니다. 선조사 먼저 조사하고 그리고 혐의가 있으면 소추를 내죠. 그런데 선조사 조사 안 하고 소추도 안 합니다. 심지어 탄핵소추는 의리도 안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적법적이에요. 자, 탄핵 이 부분도 각하사입니다. 각하소의 부분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몰랐을까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의도적으로 깔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소처의 관계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치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결정입니다.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그러니까 피소추인이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관련 자료,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3일 만에 아니, 12월 3일에 발의해서 12월 9일날 의결했는데, 그 절차가, 뭐, 기회 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대통령에 기회를 주려면 뭡니까? 협의를 해야 되죠. 일정을. 그 장소부터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건지 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의견시설 할건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를 하려면 해도 제가 적게 잡아도 보름, 일주일 걸립니다. 그런데 발의부터 의결까지 6일입니다. 안 주겠다는 거죠. 당사자의 진술 기회를 아예 원천적으로 공시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하사입니다. 진술 기회를 하지 않는 것 각하사. 그 다음에 이제 질의 토론 없는 탄핵소추안 의결을 이유했어요. 이걸 아까 말씀드렸죠. 정세균 국회의장이 당시 새누리당 국회 대변인 포함해서 일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묵살하고 바로 피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것도 각하죠. 그래서 각하죠. 얘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페이지 보시면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탄핵 소추 사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나요? A, B, C. 세 가지가 있으면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따로 발의합니다. 탄핵 소추 사유 A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 B에 대해 탄핵 소추 사유 B에 대해서 따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그걸 따로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걸 다 뭉뚱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탄핵 소추안을 받아서 발의해서 거기다가 표기를 합니다. 그걸 명확하게 바로 불러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재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죠. 근데 선고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들킨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업무방해, 컴퓨터 등 장애에 의한 업무방해하고 공직선거는 따로 판결을 합니다. 별도의 항목으로, 그래서 유죄 인정과 그 다음에 따로 부과를 합니다. 따로 명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까지 탄핵할 때 말입니다. 이걸 따로 판단해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죠. 닉슨의 경우에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실제로 탄핵을 당할 뻔했죠.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은 정확하게 말하면 공화당 닉슨 후보가 워터게이트라는 게 뭐냐면 건물 이름입니다. 워터게이트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이 그거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 닉슨 공화당입니다.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이 그거 있었는데 그 열성 공화당 참모 중에 하나가 도청을 합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사무실 도청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폭로가 됐어요. 폭로가 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당사자는 적을 놨죠. 그 실제로 저 도출을 실시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닉슨 대통령이 이게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건물 이름 따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명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그다음 백악관이죠. 백악관 내에서 참모들 부르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까르면 리자 사과하지만 까르면 리자 그래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방해죄에 해당하거든요. 증거도 없애고 아니 그걸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대책회의를 한 것이 나중에 무슨 외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청을 한 거는 도청을 한 것대로 처벌받고 문제는 그러다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근데 대책회의를 하면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게 알려지니까 이제 그 대책회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냐면 대책회의한 내용 저 내용들이 녹화가 있었거든요. 그 테이프를 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닉슨이 못 내었대요. 이 특권, 행정특권이 대통령 특권으로 못 내었대요. 근데 법원이 그 테이프 제출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탄핵 절차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닉슨에 대한 탄핵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제일 처음에 연방 상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 그런과 관련해서 조사하는데 상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1년을 조사했습니다. 1년을 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탄핵 소추는 하원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원에서 그럼 이게 탄핵 그 소추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 같으니까 법제사법, 법사위원회입니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검토를 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상원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믿을만 한지 또 그 조사 결과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걸 충분히 검토해봐라 라고 해서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를 시킵니다. 검토를 시킵니다. 근데 그 검토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원래 상원 특별위원회에서 그 제시한 탄핵 사유는 5개였습니다. 그런데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 거는 각각 5개 각각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각각 따로 날짜를 따로 잡아가지고 표기를 했습니다. 법사위원회이기 때문에 5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달리해가지고 하나씩 하니까 표기를 다 했습니다. 말이 이 말씀입니다. 일관을 묶어서 하나로 표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했는데 그 5개 사후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5개 탄핵 사유가 오는데 2개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만들었습니다. 하원법사위원회에서. 그래서 3개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고 탄핵 소출 권고를 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하원법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닉슨 측에서 이거 보니까 하원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내불러갖고 상원에서 보고서가 옵니다. 상원에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 상원에서도 탄핵 심판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탄핵 소추가 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한 닉슨이 사전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탄핵 상원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데는 문제는 있습니다. 하원에서도 그걸 결정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6일 만에 이스라엘을 분노하겠습니다. 6일 전에 된 거 아닙니까? 6일 만에 12월 3일 날 파리하고 12월 9일 날 여기라는 이건 진짜 천공무할 법률을 어떻게 가르치죠? 그래서 옛날 강육 때 나온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계산이죠. 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 자, 그럼 이 5가지가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의결함으로 단일한 탄핵 소송을 만들고 그걸 의결하는 게 바로 위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각하 사유가 됩니다. 적어도 5가지의 각하 사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도 아니고 5개인데 당연히 극하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각사유.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또 기각사유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 타협 심판 청구서의 변경.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권성동 소추위원이 하도 엉터리니까, 타협 심판 청구서에 하도 엉터리니까, 강의론이라고 제가 그렇게 하십니다. 강의론. 강의론인가 코치입니다. 이렇게 바꿔라. 행정 명목으로 바꿔라 하면서 내일부터 뺄수 있도록.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가? 공을성 상실한 그 탄핵 소추안의 병행이죠. 탄핵 소추의 병행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의 제의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 조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제의를 밟아라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법률 위반인 거죠. 헌법재판소도 위반인 거죠. 그리고 또 국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변경을 용서 안 했으니까 재개를 안 한다라고 치더라도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특징이 탄핵 심판이나 다른 헌법 그 5가지 심판의 특징이 이게 단심입니다. 단심. 상고 절차가 없습니다. 불법 절차가 없어요. 굉장히 신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탄핵 심판 청구에 위법성이 있으면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도정을 빨리 문의해야 됩니다. 고쳐오라. 가져와 오라. 그런데 이 경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말 헌법재판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이제 위법성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10페이지 보시면 탈인의 재판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개임을 했습니다. 1월 30일에 개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결정을 당시 즉 3월 11일 8명의 재판관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최선임자였던 이정미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8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냥 간단히 생각합시다. 예컨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자 5대3이라고 생각합시다. 탄핵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5명이 탄핵이 파면 결정 내려야 된다. 탄핵이 이유가 있다. 심판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3명은 이거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또는 각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명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한 명이 만약에 5명 쪽에 가담하게 되면 6대3으로 보니까 탄핵 파면 결정이 내립니다. 근데 만약에 한 명이 그 소수 의견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5대4로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됩니다. 한 명이 있고 그가 파면 결정이 내리느냐 기각 결정이 내리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완전히 탄핵 결정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결정을 내리는 게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다면 반드시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절차를 진행 안 했죠. 국민을 위한 절차를 진행 안 했습니다. 그럼 저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근데 어떤 간에 한 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해야 된다. 심판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파면 결정이냐 기각 결정이냐 이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원된 상태에서 타협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헌법재판소 이것도 탄핵이 위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저지른 거지 위반을 해결한 거지 그렇다고 기각사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각사유는 고민이 나오는 거죠. 자 탄핵 요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핵이권 판단의 유효성인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도록 지시무기함으로써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사회들이 더 뭉뚱그려져서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권한 남용, 이 직권 남용입니다. 남용과 공무상 비밀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형법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까 조문한테 보셨지만 이게 중요한 형법상의 형사소송에서 다뤄진 사항이 중요한 또는 유일한 탄핵 사유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형사소송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 절차를 개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사유가 전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요소입니다. 탄핵 사유가 바로 형사소송에서 다뤄지는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형사소송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심판 절차를 정지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기초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 명백하게 소화사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이유입니다. 정말 헌법판사들이 눈시했는지 정말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명백한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저는 헌법재판소가 쓴 그 탄핵 결정문, 파면 결정문 이것도 학생들이 접수로 그래 탄핵 소추 안도 마찬가지로 탄핵 결정문도 진짜 이런 걸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괄적 탄핵 결정의 유효성입니다. 그 11페이지 보시면 자 탄핵 사유가 예비했을 때는 각각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가지고 각각 의결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죠. 국회가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근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됩니까? 개별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 안 했으니까 이걸 보정해라, 고쳐라 라고 국회로 보내야 되는 거죠. 제의를 해라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면 그 헌법재판소가 일단 그 일괄적인 탄핵 소추 의결서가 도착했으니까 그나마라도 법을 조금이라도 지킬 생각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각각의 사유. 아까 말씀드린 A 사유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탄핵으로 충족시키느냐, B 사유 탄핵으로 충족시키느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중간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고 예컨대 비율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벌금에 관한 사유가 여러 개 있어요.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A에 대해서 A가 벌금에 관한 사유다. 그러면 A 벌금은 얼마? 100만 원. B도 벌금에 해당합니다. B 벌금 200만 원. C 벌금 50만 원. 그러면 350만 원 벌금을 선고하는 거 맞죠? 근데 그걸 다 뭉뚱그려 놓고 무기징역 선고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A, B, C가 탄핵 사유가 안 된다.
A 그 자체로는 탄핵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기각 정해야죠. B도 탄핵사유가 안 된다. 기각 정해. C도 탄핵사유가 안 된다. 기각 정해. 근데 그걸 묶어놓고는 탄핵사유가 된다. 알겠죠? 개별적으로는 탄핵사유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걸 묶어놓고 탄핵사유가 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고 국회는 뭐냐? 그 뇌물죄까지 끼워요. 국회가 정말 안 가는 거예요. 그 뇌물죄까지 끼워가지고 야 뇌물까지 받은 걸 보면 또 헌법재판소 결정해서 뇌물이 탄핵사유가 된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들. 근데 중요한 건 그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국회의원들은 탄핵 소추 아니죠. 내용 거의 몰랐답니다. 거의 몰랐답니다. 백지사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서 새누리당 그겠죠. 김무성 일당들이 있죠.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기계적으로 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을 망치한다. 국회가 얼마나 많은 책임이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위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위법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됩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결여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심의에 대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위법성이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 수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관적인 거죠. 국민의 신임이라는 것도 주관적입니다. 이런 주관적인 요소를 이런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객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헌법 수호 의지의 결여, 그 다음에 국민의 신임의 배반, 이 둘 다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막연한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에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헌법주의와 틀립니다. 또 그리고 설령 또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 수호 의지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내용을 저 밑에 정확히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위법의 중대성은 그 밑에서 넷째 줄 다섯 줄 거입니다. 위법의 중대성은 헌법 수호 의지의 결여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문재인이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부정하는 행위 했으면 뭡니까? 그건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겁니다.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했는지 이게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주관적인 요소 이걸 가지고 행위가 있으냐 없느냐 행위는 객관적인 거예요. 그걸 판단해야지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그리고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정도도 없겠죠. 파괴하거나 부정하거나 오히려 대한민국의 헌법을, 대한민국과 헌법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왜곡했습니다. 실제로 재단 설립, 공무원 배임시키는 거 그런 것들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뭘로 갖다 붙이냐면 그걸 전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걸로 갖다 붙입니다. 장난을 치고 너무 심하게 칩니다. 정당한 권한의 행사를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의 행사를 전부 헌법 수호 그 범죄로 연결시키고 그걸 넘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걸로 갖다 붙입니다. 정말 악랄한 짓을 헌법재판소가 악랄한 짓을. 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의 심의가 이건 아까 말씀드린 탄핵 제도의 본질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는 거죠. 근데 국민의 심의에 대한 이런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근데 또 나와 있는 읽어보시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촛불 집회보다 테러 집회 훨씬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어요. 저도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그건 쌍무시하고 촛불 집회라는 국민의 시민의 말도 안 되는 장난치고. 그래서 주 1인가요? 주 2에 홈페이지에 주 2에 보시면 8명의 헌법재판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주 2, 홈페이지 주 2이요. 그 다음에 권한남용에 대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요. 권한남용과 공무상 비밀설. 이게 사실은 중요한 판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권한남용이 전혀 품이 없다. 헌법재판소 이런 논리입니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대통령이 권한 행위도 설상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기업에 대해서 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게 되냐고 권유하는 것, 자발적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강제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요렇게 해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름을 딱 그 낙인을 찍어가지고 개헌하려고. 근데 어떤 간에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불법적 수단을 통해서 그 강제한 적이 없습니다.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실제로 근데 재난 설립이나 출연 권유한 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직권 남용으로 처벌하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자세히 말하면 못 드리겠지만 행정법 교과서에 확립된 이유에 따른 행정 지도입니다. 행정 목적을 국민들의 자발적 연명을 통해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 지도입니다. 이거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 지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새마을. 이건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는 것도 맞지만 행정 지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새마을 운동. 그건 뭐냐? 강제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보면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을 해주고 국가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많은 일들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행정 지도입니다. 행정법 교과서를 보면 다 행정 지도가 나와 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지도에서 법적 책임 이유가 없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검찰 법원이 가장 많죠. 제 교과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 책은 행정 지도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왜 유영하 변호사에게 줬냐면 유영하 변호사에게 따라 한번 줬습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묻지 말고 별도로 재판에서 써먹으라고 하는 좀 하라고 그래서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 남용이라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냥 다른 거 결론 부담은 읽겠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국민의 탄핵 무효 수행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으로 처리되는 헌법 질서의 파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 중심이 되는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 상상관이 나오고 마이크를 쓰시고 하셔야죠. 유튜브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서 이 탄핵 결정이 위법이다 것을 알려드릴 지금 삼촌께서 한번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처음에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고 했는데 나중에 뭘 지키려다가 없는 것은 없어서
탄핵의 결정인데 그건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발표를 할 때 이정미가 발표를 할 때 원래 탄핵 사유가 여러 개 있었는데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도 앞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발표. 그걸 들으신 것 같고요. 뒤에는 탄핵 사유가 된다 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헌법수호 공부시가 없다. 그래서 국민신문을 대화하는 이렇게 제가 이 조속 재판 이렇게 조속 재판 때문이거든요.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지금 이석기 통진당의 경우는 14개월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의단체들이 그 통진당 빨리 해산시키라고 하니까 헌재에서 무슨 말 했냐면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탄핵 문제가 중요합니까? 이석기 탄핵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뮬러 리포트라고 이 뮬러 검찰총장이 2016년 러시아가 2016년 그 트럼프 대통령 출마했을 때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뮬러 그게 나온 것이 뮬러 리포트예요. 무려 20개월 걸렸습니다. 20개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3개월 만에 이걸 뻥땅땅 한 것이? 이것은 외부의 압박이 아니면 이게 촛불의 압박인지 뭐 북한의 압박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반드시 이거 밝혀내야 된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허겁지겁 했는가?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죠. 예. 마지막 한 번 더 밝겠습니다. 예. 만나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이렇게 허겁지겁 해야 됐던 이유를 제가 항상 궁금해하고 국회의원이나 법률가들이 양심에 반하는 이런 짓을 하고도 지금까지 반성을 안 한다는 게 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재판장에서 보면 여전히 박 대통령을 헌법소 의식 없다는 말로 패대기를 쳐요. 굉장히 분노했고요. 그리고 84조 얘기하셨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소출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란이나 외환은 그 형법에 들어있습니다. 내란의 장이 있고 외환의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적죄 우리가 많이 거론됐죠. 여적죄가 외환의 재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적죄, 여적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내란죄, 이석기 내란 선물죄다. 내란죄가 내란의 재장에 들어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여적죄가 외환의 재장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탄핵 사유에 제 84조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84조가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없죠. 네. 84조인데 법률이 배웠다고 내가 법에 시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84조 때문에 박근혜 할 때는 탄핵이 불법이 되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5조에 나온 법률이 위배되는 걸로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두 분 더 하시죠. 한번 나와서 한번 좀 좀 길게 하시지 마시고 좀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당연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고발을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요즘에 서명을 봤는데 서명대에 지난주부터 두 번째 했어요. 어저께 모란에서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62명 그 탄핵 소추한 애들 걸어놓고 하니까 90% 이상이 그걸 전부 다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끼들이 반응했구나. 저놈들 나쁜 놈들다. 그냥 가면서 뭐 대단했어요. 어저께는. 그래서 그거를 그 사진을 저 1억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 그 어저께 또 지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그러지 말고 지역에 성남이면 성남 중앙구 이렇게 해가지고 신산길 밑에 이렇게 하면 지역구 있는 거를 다 알잖느냐. 그러니까 그걸 지정을 했는데 어저께 그거를 알겠습니다. 다시 제작하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62명 그 관련된 거는 새로 제작을 해갖고 지역을 넣어서 다시 제작해서 아마 그 주문하시는 분들은 내일 나눠드릴 거예요. 자, 또 한 번 하나요. 예, 다음 준비해주세요. 빨리 끝내라 매자가군요. 사진 촬영하고. 자, 그러면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하나 더 드릴게요.
권성동의 재판이 월요일날 13일날 2시에 결심이에요. 권성동 재판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나 뭐 몇 사람 들어가는데 결심이기 때문에 그날 523호예요. 그때는 다 오셔갖고 권성동이를 아주 단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선거날에는 특히 결심제 중요하기 때문에 권성동이 많은 글 보고 저희가 장사를 해야 됩니다. 2시. 네, 맞습니다. 자, 이상으로 국회의원 조원진 의원실 주최하고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정기원내감사도 첫 번째 순서 제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차례 의견성에 대한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다음 원내교육 강사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예 주제도 같이 하셔도 되고요. 보시겠지만 단체로 사진을 한번 찍고 애상을